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38강 반민특위 세 번째 빨갱이가 된 독립투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명길입니다. 네, 오늘 방송을 진행하는 날이요.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에요. 예, 스승의 날이죠. 또 강명길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예, 저야 변두리 사교육업자인데. 예. 아, 지금 또 특히나 스승의 날이긴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오늘 보니까 교사 시국선언도 1,500여 명 정도 예, 전국적으로 하시고요. 굉장히 선생님들이 좀 마음이 무겁게 세월호 때문에 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대한민국 역사상 오늘만큼 선생님의 마음이 무거웠었던 날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네. 예, 우리 학생들. 네. 또 생각도 많이 나고. 예, 그렇네요. 아, 그리고 또 5월 15일이 지나면 우리 방송이 올라가는 날이 19일 월요일인데요. 그렇죠. 바로 전날이 바로 5.18, 18일 일요일입니다. 예.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학살자들이 무고한 광주 시민을 무참히 살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날이지요. 네. 지금 노무현 정부 때 5.18 민주화 운동이 공식적으로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임의리언 행진곡을 함께 제창을 했지요. 했었죠. 예.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임의리언 행진곡을 공식 행사에서 부르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는 일도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또 임의리언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제정을 하자고 국회에서도 올렸지만 국가보훈처에서 그걸 또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80년 5월 광주 민주화 항쟁, 군사 독재 권력과 맞서 싸운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한 광주 시민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건 지금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5월 18일의 민주화 운동은 이미 국가로부터 지정이 된 겁니다. 민주화 운동이라고 추념일로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심판 자체가 끝난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 특히 일베 이런 곳에서는 북한이 했니 이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하고 정말 인간 이하의 비난을 폄훼하는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을 폄훼하는 발언들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5.18을 보다 더 좀 진지하게 잘 공부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도 여러 매체라든가 책이라든가 유튜브, 인터넷 등을 통해서 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네네. 예, 오늘 다드사에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러한 간략한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전두환과 그 신군부 군사독재 세력이 어떻게 무고하게 우리 시민들,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 또 젊은 어린 친구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5월 18일 이게 1980년이었죠. 그렇죠. 예. 1980년이면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우리가 몇십 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아주 역사적인 사건들에 비하면 사실 80년이면 제가 84년생인데 제가 태어나기 불과 몇 년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아주 오랜 역사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이미 또 그 5.18에 직접 개입했던 사람들이 또 혹은 피해자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젊은 사람들로 많이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 광복된 지 70여 년 가까이 70여 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 부역자, 친일 협력자들의 아들, 딸들이 네네. 자손들이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 문화, 교육, 예술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걸 장악하고 있죠. 80년 5월 민주화 운동의 가해자, 네. 학살자와 피해자와 희생자들은 네. 지금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그렇죠. 그 희생자의 아들, 딸들이 네. 희생자의 친구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요. 이 광주 문제, 5월 광주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네네. 현재 그렇죠. 현재 아직 가장 중요한 또 우리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간단하게 이제 5.18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화 운동을 말씀드리면은요. 1979년 10월 26일 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네. 대통령 박정희를 살해한 날이죠. 네네. 그런 11.6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부터 유신 독재가 붕괴되면서 네. 그 국민들은 80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봄이 온다. 네. 즉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네. 어떤 그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열망에 들떠 있었고 네. 그것을 준비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 그 합동수사본부장 박정희 살해 사건 네네. 네, 어떤 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이 예, 중앙정보부장과 보안사령관을 겸임을 하면서 권력을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하면서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자신의 직속 상관인 정승화 참모총장을 체포하고 이런 하극상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의 열기와 요구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네네. 대표적으로 광주를 네. 목표로 해서 네. 광주의 무고한 시민들 민주화의 요구를 진압하고 무참히 시민들을 살해하게 된 사건이 바로 80년 5월 광주 항쟁이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때 왜 조사본부를 왜 군대에서 맡게 된 건가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시해되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는 전국 계엄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거였고요. 예. 그렇군요. 그런 상태에서 그때 맡게 된 권력을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 자리까지 찬탈하게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전국 비상계엄령이 전국 확대가 되면서 곳곳에서 민주화의 요구, 독재 정권 물러가라라고 하는 요구, 구호들이 등장하게 됐었던 거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의 요구를 무참히 짓밟기 위한 진압 작전이 개시가 되는데 이 진압 작전과 진압 훈련의 이름이 바로 충정훈련입니다. 충정훈련? 예.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께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군부가 전두환을 비롯한 군부가 군사 세력이 우발적으로 진압을 했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상자가 발생했던 것이다. 먼저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80년 5월 광주는 80년 5월 15일, 16일, 17일, 18일, 20일 그래서 한 일주일 사이에 이뤄졌던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하지만 그 진압 훈련은요. 1980년 2월 18일 육군본부의 특별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충정 훈련이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동 진압 교육 훈련을 평소보다 일찍 실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그 군사작전이라든가 군사훈련 같은 경우는 그 혹한기를 지나서 그러니까 1, 2월, 11월, 12월, 1, 2월을 지나서 보통 3, 4월 날이 좀 따뜻해야 우리 군인들이 이제 훈련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하는데 조기에 앞당겨서 실시하게 되는. 그게 이유가 뭔가요? 그때 한참 이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니까 훈련을 좀 앞당긴 건가요? 아니죠. 신군부 세력은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신군부 세력은 이미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민주주의 요구를 무참히 짓밟기 위한 사전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었다라고 보는 거죠. 네네네. 예, 그렇게 됐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 특수부대죠. 공수부대. 공수 특전부대도 정규 교육 훈련을 포기한 채 오로지 충정 훈련. 그러니까 시위 진압 훈련, 폭동 진압 훈련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폭동 진압 훈련, 시위 진압 훈련은 그 시에스탄, 즉 뭐냐면 우리 군인들이 네네. 군대 가면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면 화생방 훈련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콧물, 눈물 쭉 빼는 훈련이죠. 가면 같은 걸 이렇게 쓰고, 방독면을 쓰고 아주 혹독한 훈련입니다. 거기에다가 500MD라고 하는 전차까지 동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위를 진압하는데 전차를 동원하는 거죠. 그 당시 500MD 전차는 그 미국에서 수입한 최신형 전차였고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촛불 들고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진압을 하겠다고 전차를 맞습니다. 진짜 소름 돋네요. 예. 그리고 그 1특수여단, 3특수여단, 공수부대가 1공수부대, 3공수, 5공수 이렇게 홀수로 이제 부대 번호가 먹여지거든요. 네네. 근데 1시간 안에 출동을 가능하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출퇴근 버스가 각 10대씩 증강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충정훈련, 충정작전이라는 게 뭐냐라고 네.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요. 군대를 투입을 해서 시위를 공세적으로 진압하는 것. 공세적으로,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시위를 진압할 군사작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시위를 진압하는데 군인 훈련을 아예 시위 진압용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일단은 무서운 일이고요. 그렇죠. 국내는 원래 외국 타국하고의 그 전쟁에서 이제 군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국내 진압용으로 경찰이 아닌. 예. 그렇군요. 이제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왜냐면 그 보통의 개념상으로 정리할 필요가 네네네네. 있는데 그 소요 사태, 그다음에 또 폭동. 그러니까 네. 소요와 폭동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네네. 이 소요 같은 경우에는 그 집단이 의사를 비정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시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은 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이다라고 이제 정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진압 책임은 반드시 경찰인 거고요. 여기서는 수세적인, 방어적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산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네네. 그 진압 장비 같은 경우에는 돌을 던졌을 때 돌을 막을 수 있는 방석목, 방석복. 방패. 이게 좀 방어적인 건데 이 폭동인 경우에는 다중의 집단이 사회 법 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폭도로 변하는 것. 법 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그 폭동의 정의가 되는 거고요. 이 진압 책임은 군인과 경찰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작전의 성격은 공세적으로 진압을 한다. 그다음에 재집결을 막고 주모자를 체포한다. 그리고 경무장이라고 하면 가벼운 무장인데 여기서 가벼운 무장은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이게 총기를 휴대한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상대방들은 무슨 법 질서를 위반하니 많이 하더라도 총기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상태잖아요. 예.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비무장의 민간인이죠. 예, 비무장의 민간인이 행여나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뭔가 좀 과격한 시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대고 가벼운 무장이라고 하면 총을 들고 나서 이런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그냥 시위를 진압하겠다라는 목적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플러스 알파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억누르겠다라는 목적이. 그렇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민주화 요구라든가 국민들의 비판을 잠재우겠다.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1980년 2월에 작성된 육군본부의 충정작전 지침개요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군대가 투입할 때는 강력히 응징할 것. 그다음에 적입니까? 자위권 발동은 흉기를 소지하고 시설물을 파괴, 방화, 탈취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3회 이상 정지명령, 위협발사, 하복부 사격에 차례로 할 것. 하복부 사격? 예. 세상에. 그런데 그 충정계획 11특전여단 충정계획 지침에 보면은요 총포 그러니까 총을 사용할 때는요 어떠한 긴박한 상황일지라도 군 사령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사령관의 명에 의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당시 계엄사령관, 보안사령관이 바로 전두환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두환의 친구들, 네. 동료들, 그다음에 또 하나회 후배들, 그죠? 네. 하나회 소속의 군 장성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노태우, 정호영, 김복동 네네. 이런 사람들이죠. 네네.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승인을 했다는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한 번도 자신들이 승인을 했다. 승인의 책임자, 발포 명령의 책임자가 전두환 나는 아니다. 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 사실 그게 그 군인들이라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아무리 위협적인 상황이 됐다 손 치더라도 민간인들, 미무장을 하고 있는 민간인들을 상대로 처음에 어떤 미친 군인도 거기 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예. 민간인들을 상대로 먼저 총을 발사하는 그런 정신 나간 군인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명령 예, 상명하복을 예. 최우선으로 여기는 군대라고 하는 특수 집단이라 하더라도 그쵸.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차별하게 네.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그렇죠.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충정 훈련은요. 대단히 그 폭동 진압 훈련이죠. 폭동 진압 훈련 대단히 혹독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압에 투입된 군인들이 대단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날카로웠었던 상태였습니다. 네. 그럼 좀 이게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도 굉장히 힘들 정도로 그렇죠. 예민하고 좀 공격적인 상태가 예. 되겠네요. 아무래도 뭐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되게 감정이 그렇죠. 일반 사병들이야 뭐. 예. 예. 그걸 의도적으로 조장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여기에 사용된 무기들. 예. 훈련에 사용됐던 무기들, 그다음에 실제 진압에 사용됐던 무기들을 보면 더욱 끔찍합니다. 뭐 가스총 진압봉 같은 뭐 기본적인 진압 장비는 물론이고요. 네. 화학탄, 화염방사기, TNT라고 하는 고폭탄, 네. 그다음에 크레모아라고 해가지고요. 한 번에 수류탄 비슷한 건데 한 번에 수십 명, 수백 명까지 한꺼번에 살상할 수 있는. 아니 이건 무슨 테러 작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을 상대로, 민간인 예. 상대로.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항쟁이 진압됐었던 5월 27일 도청을 이제 전남도청을 이제 진압했을 때 그래서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사용됐었던 진압 장비를 보면은요. 항공기, 주로 그 헬리콥터가 되겠죠? 네. 헬리콥터가 30대, 전차 7대, 장갑차 17대, 그다음에 기타 차량이 282대. 네. 이건 거의 전쟁 수행한 거죠. 그죠. 이건 무슨 적국하고 이미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이제 시민군들이 나중에는 도청 안에서 이게 총기도, 무기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같이 하고 예. 했다라고 하는데요. 시민군의 무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비군 훈련 때 쓰는 그 칼빈 M1 소총,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쓰던 소총입니다. 그러니까 연발 사격이 안 되고요. 탄창에 뭐 총알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 당시 폭동 진압군,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인들 같은 경우에 보통 군대를 다녀온 성인 남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통 훈련을 나갈 때 탄창을 6개 정도를 가지고 나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20발씩이니까 262, 120발 정도의 탄창을 탄환을 준비를 하는데요. 이 광주 학살 당시에는요. 1인당 개인당 M16 280발을 지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훈련의 2배, 3배에 가까운 총알을 지급을 받는 거죠. 6.25 때 쓰던 총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몇 안 되는 그것도 훈련이 되지도 않은 그냥 일반 시민이잖아요. 예. 그냥 예비군 나온 요 실력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육군본부 상황일지라든가 국회 청문회 속기록 같은 걸 보면요. AH-1J라고 하는 헬리콥터, 공격용 헬리콥터거든요. 네네. 미국에서 수입된 쌍발 엔진입니다. 엔진이 2개가 있는 공격용 헬기고요. 보통 일명 코브라 헬기라고 하는데요. 이 무장 항공기 4대에다가 여기에다가 무장 사수가 탑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헬리콥터에다가 기관총을 장착을 하고 기관총을 든 사수가 비행을 하면서 밑에 있는 지상에 있는 무관 시민들을 조준 사격하는 거죠. 무차별 사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사실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정말 일반 시민들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총기 소지가 불법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사람이 총기를 들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다 같이 총기를 들고 뭐 맞서서 전쟁을 하다시피 하면서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건 총기를 들고 위협을 하면서 총을 사격하고 한다면 그것 자체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민군들이 처음부터 이런 지금 뭐 총기 어쨌건 6.25 때 있었던 총기를 처음부터 그걸 들고 군대를 향해서 시위를 하거나 했던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어떻게든지 학살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 진행되는 동안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일종의 보호 차원이었던 거다. 이걸 이제 분명히 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마저도 너무 이 어마막대한 이 무기들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6.25 전쟁 때 쓰던 그런 총기를 가지고 훈련도 되지 않은 민간 예비군 출신 몇몇 그 남성들이 그렇게 도청 안에서 죽어갔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광주에서 학살이 진행되는 동안 대한민국의 바다에는 미국의 항공모함 코럴시호,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조기 경보기 2대가 신군부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시켜주면서 한국에 출동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광주의 시민들은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고 오판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 주미 대사였던 글라이스틴과 전두환의 만남을 미국 정부에서 승인을 합니다. 그 행동은 바로 뭐냐면 전두환을 미국이 지지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전두환의 유신 독재를 연장시키는 군사 독재를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막아줄 거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기대가 수포로,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됐었던 것이고요. 네. 예. 아니 근데 처음에 대체 왜 이게 뭐 지금 여러분들은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처음에 지금 뭐 이만큼 군대가 이렇게 무슨 충정 작전이냐 뭐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군이 또 투입이 되고 또 무기도 이만한 무기 그것도 미군의 승인하에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초반에요. 그러면 어떤 걸 계기로 이런 시민들이 맞서 싸우게 되면서 이렇게 됐던 건지. 사실 아까 또 이제 이야기하셨지만 아까 2월부터 이런 훈련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이런 걸 하려면 정말 뭐 한 20만 촛불이 나온다든지 시위대가 막 난리가 나서 도청 온 이 시위대가 다 도배가 되고 해서 거기서 무슨 엄청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굉장히 좀 사회 불안이 야기되거나 위협이 되거나 하면 꼭 이렇게까지는 말이 안 되겠지만 어찌됐건 진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 정부 차원에서 판단을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로 그러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시위가 있었길래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뭐 대단한 시위랄 것까지는 없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11.6 사건으로 해서 대통령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살해된 11.6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대한민국의 많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계엄령을 철폐하라. 그 다음에 김대중을 석방하라. 그 다음에 그 보안사령관. 계엄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퇴진하라라고 하면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시민들이 서울역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지도부라고 하는 대학생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재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죠. 그 심재철 씨, 그 다음에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 씨, 그러니까 를 중심으로 학생 지도부가 이제 꾸려집니다. 꾸려지게 되고. 시위가 이제 확장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기로에 이제 놓여 있게 된 거죠. 네네. 요때 학생 지도부는 철수할 것을 지금 해산할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뭐 연설을 한다거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거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주의와 주장을 담은 요구를 담은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뿌려지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예. 그리고 사실 이런 거에서 그 많은 정부에서는 그 계엄사령부가 되겠죠. 이러한 민주화 요구의 움직임들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무마시키려고 하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라든가 문교부의 관리들을 통해서 회유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서울에서는 그런 식으로 대학생들 중심으로 모였었지만 결국에는 그 시위가 당분간 해산이 된다. 그러니까 뭐 대폭발적으로 많이 모였었지만 굉장히 폭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사회가 위협을 받을 만큼 뭐 그런 일 자체가 뭐 그러니까 소요조차도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때 해산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이제 명분으로 들었었던 게 우리가 시위대가 자극을 하면
군부가 더 자극받아서 강경 진압으로 돌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의 요구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군. 그러면 전혀 군부까지 등장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것은 그때 당시 지도부의 오판이었다. 네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가 그렇죠. 광주에서는 그러면 서울보다도 오히려 더 뭐 시위가 좀 크게 일어났던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령이 아니죠. 시위가 크게 확장이 되거나 광주에서 확장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전국 비상계엄이 확대가 되니까 네네. 학교에 각 대학교에 시위가 일어날 것 같은 네네. 그런 주요한 학교라든가 거점에 군인이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계엄군이 광주의 각 대학을 장악을 하고 학생들 등교를 저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광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들도 다 이제 군대가 먼저 가서 사전에 시위가 일어나는 것을 차단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당시에 그 전남대에서 학생들하고 비상계엄군 간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요. 네네. 계엄군이 학생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혹독하게 구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시위가 격화가 된 거죠. 네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 그리고 그것도 교외 진출을 시도하던 학생들과 계엄 간에도 충돌이 또 발생을 하게 되고. 네네. 예. 그리고 계엄군은 학생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구타를 하게 되니까 또 시민들이 결합을 하게 되고. 네네. 그래서 점점 시위가 확대되는 양상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오히려 가만히 내버려 뒀더라면 그게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초반부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시위를 사전에 너무 강경하게 진압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더 커져서 진짜 제대로 된 시위가 이렇게 불붙게 된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대단히 고도로 치밀하게 계획된 진압 작전이었다. 그래서 충정 작전, 그 진압 작전의 훈련도 2월 달부터 미리 땡겨서 실시하게 됐었던 거고요. 5월 광주 항쟁이 일어나기 전에 주미 대사와 전두환의 면담을 미국 정부가 승인을 하게 된 거고 5.18 광주 학살이 일어날 때 미국의 항공모함과 그 공중경보기, 조기경보기가 한반도 상공에 주둔하면서 신군부, 전두환 군부를 지지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고요. 5월 28일 워싱턴에서 고위 참모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광주 학살과 관련돼서 그 사태와 상황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한국의 군부 장성들, 그러니까 뭐 전두환과 신군부의 군인들이겠죠. 성급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건의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차원에서 우리가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미군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뭐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아니고 이런데 아직 뭐 그때만 해도 대통령도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전두환 군부라고 해야 될까요? 군부를 그것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무차별하게 짓밟은 군부 정권을 오히려 좀 보호하고 옹호해주는, 지지해주는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취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미국 정부의 성명서 48항에서부터 51항까지 보면은요. 미국 정부의 성명서에는 24단, 그러니까 군대죠. 대한민국 군대 24단의 광주 투입은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고 이것을 승인하였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신군부의 전두환과 신군부의 무고한 양민 학살, 시민 학살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항공모함을 증파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지했었고 사후에 그것을 승인했다. 라고 보는 거죠. 대한민국의 군대는 훈련, 이동 상황 등의 모든 것들을 유엔군, 미군이죠. 미군의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사작전 통제권이 대한민국에 있지 아니하고 미국에 있기 때문이죠. 네네. 그렇죠. 아무튼 지금 이 5.18과 관련해서 절대 그 책임 소재에서 뭐 전두환은 당연한 거고요. 미국조차도 이와 관련해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중요한 건 이게 뭐 개입이 됐냐 안 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무장하지 않았던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학살이 됐던 거고요. 정말 영문도 모르고. 사실 처음에 시위를 하고 했을 때는 군부대가 민간인을 죽일 거라고는, 그것도 자국 국민을 죽일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이미 1980년 정도 되면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근데 그때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몇 명 정도가 희생이 된 건가요? 지금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하고요. 실제 네네. 사망자 수하고 아직 변동 상태가 되게 많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네. 5,000명이라고도 하고 네네. 10,000명이라고도 하고 그 이상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광주에 계셨던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밤마다 총소리가 그렇게 울리고 그렇죠. 아침에 나오면 곳곳에 시체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질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정말 총을 들고 있는 시민군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화 26년이나 그리고 화려한 휴가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여성, 노인, 어린 아이들까지도 숱하게 그렇게 희생이 됐던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더더욱 그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을 향해서 그것도 자국의 군대가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했다는 것은 이건 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좀 찾아보기 물론 이제 뭐 그런 나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범죄 행위였다라고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예, 본편에서도 말씀드리는 반민특위에서 네네. 친일 부역죄 단죄 네. 한 명도 사형받은 사람이 그렇죠. 없고 한 명도 형기를 채운 사람이 네네. 없는 것처럼 80년 5월 광주 무관 시민들 학살한 책임자 중 그 한 명도 형기를 마친 사람이 없고 그렇죠. 한 명도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그 군 장성들이 그때 당시에 그 공로로 5.18을 진압했던 공로로 받은 훈장들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하죠. 심지어는 국립묘지에 네. 붙이는 일까지 있죠. 네. 그러다 보니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들, 유족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학살됐던 유족들이 무슨 일베며 이런 그런 극우 세력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계속해서, 오늘날까지도 입고 네, 있죠. 오히려 이분들을 뭐 빨갱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돌아가셔서까지 혹은 가족을 잃은 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폄훼 비하 발언을 들어야만 하니 아직도 끝나지 않은 5.18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뭐 사실 저희가 오늘의 역사라서요 아주 길게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한 건 아닌데 오늘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길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5.18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시간이 또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본편에서 특집편으로 다뤄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5.18, 아직까지 특히나 이 군부 정권 못지않은 지금 독재 정권으로 또 가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서 5.18 민주주의 이 운동을 계속해서 폄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참 많이 늘고 있어서요. 예, 더더욱이 맞죠. 우리가 깊이 공부를 해봐야 할 그런 시기이다 싶어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예. 네, 그럼 본편 38번째 강의인데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형성평가 1번. 다음의 보기는 5.18 민주화 항쟁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단 하나의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설명이다. 잘 듣고 보기에서 말하는 이 노래는 무엇인지 고르시오. 보기.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 항쟁 당시 전라남도 도청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 희생됐던 광주 시민군의 지도자 고 윤상원 열사와 야학 동료 교사였던 고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에서 불린 노래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옥중 장편시를 바탕으로
작곡가 김종률이 곡을 썼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후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노래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까지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현장에서 널리 불려오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의 정신이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징인 임을 위한 행진곡은 어떤 노래로도 대체될 수 없는 단 하나의 노래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없는 기념식은 기념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0년 30주년 기념식에서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 대신 난데없이 이 노래를 넣었다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삭제하기도 했다. 1. 싸이 강남스타일 2. 심수봉 그때 그 사람 3. 송창식 왜 불러 4. 옥승 80 블로리아 5. 경기민요 방아타령. 오늘 38강입니다. 반민특위 마지막 편 빨갱이가 된 독립투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네요. 예, 아주 자극적이고요. 네. 실제로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 부역 세력들이 네. 친미주의자로 변신하면서 네. 반민특위를 해산하려고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요. 네네. 그 과정의 핵심은 바로 이 독립운동가들을 네. 반민특위를 빨갱이로 몰았다라는 거죠.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네요. 어떻게 감히 독립투사 분들을 그렇게 빨갱이로 몰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참, 네, 어떻게 되었나.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김구를 암살하라 편에서 예. 사실 반민특위의 또 이제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셨고 굉장히 좀 후견인 같은 역할을 하셨던 김구 선생님께서 끝내 암살을 당하시면서 사실상 이제 좀 보면 크게 힘을 실어주던 민족적 지도자 분들께서 좀 부재하신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 이후에 아마도 반민특위가 좀 와야 되는데 예. 급격히 이제 좀 버팀목이 사라지면서 아마도 그 친일파들의 맹공을 피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이 친일파들은 친일 부역 세력들은 네. 친일파 숙청 문제, 네. 역사 청산의 문제를 이념 대립의 문제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네네. 그것이 그때부터 남북 분단의 문제로 그렇죠. 전환시키려고 하는 공세를 취하게 되는데요. 즉 반공주의자, 네. 반공 세력이야말로 진정한 민족주의자고 진정한 민족 세력이다, 애국 세력이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는 반민족 세력이다. 네. 그런데 우리가 민족주의 세력이고 애국 세력이니까 네. 우리를 탄압하는 사람들은 다 반민족이다. 그렇죠. 반민족이고 빨갱이 공산주의 세력이다. 네.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논리를 되게 흑백 논리, 이분법적으로 그렇죠. 딱 선을 거놓으니까 네. 친일 부역 세력들 비판하면 너 빨갱이야? 너 빨갱이지? 이 나쁜 놈들이네, 반민족 세력이네, 이러면서 매도를 시켜버리는 거죠. 전세를 역전시키는 거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 매국노들이 애국을 얘기합니까? 뭐 예. 일본이 본인의 국가라면 할 말이 없겠지만 어떻게 감히 진짜 정말 이 황당하고도 어이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반민특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이 바로 그 당시에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벌어졌던 바로 그 역사입니다. 예. 좀 씁쓸하지만. 그럼 이제 김구 선생님 서거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반민특위를 와해시켜 갔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오늘 마지막 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반민특위 방해 공작이 되신지 알아볼 건데요. 네네. 그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순서대로 짧게 하나씩 짚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로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 네. 그 다음에 민족주의 세력 친일부역 세력을 민족주의 세력으로 변화시키고 네.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둔갑시키면서 그 반대자 즉 반민특위와 애국 세력, 네. 독립운동가 세력을 빨갱이로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여론을 형성을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일부역 세력들이 반민특위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대규모로 삐라를 살포합니다.
어떤 내용의 삐라인가요? 대통령은 민족의 신성이다. 절대로 순응하라. 뭐야? 민족을 분열하는 반민족 법안을 반민족 특위 법이죠. 네. 를 철회하라. 민족 처단을 주장하는 놈은 공산당의 주구다. 주구이다. 네. 그 다음에 또 인민들은 여기에 속지 말고 가면 의원, 그러니까 가면을 쓴 의원이니까 반민특위를 주도하는 의원들을 네네. 타도하라. 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반공, 단결. 네. 그래서 그 반민특위 역사청산하고 친일부역 세력들을 처단하자고 하는 세력을 국론 분열 세력으로. 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요구라든가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으면 국론 분열 세력이다. 그렇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네네네.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맞아요. 똑같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전개하는 거죠. 네. 심지어는 이러한 삐라의 내용, 삐라들이 국회의사당 안에도 돌아가요. 살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국회에서 이 문제 삼고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네. 그래서 내무부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내무부 장관이 바로 누굽니까? 내무부 장관이 윤치영이고요. 친일파군요. 예. 네. 그리고 그 내무부의 핵심, 내무부가 바로 이제 안전행정부 아닙니까? 그죠. 행정자치부.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소속된 그 공권력이 국가 공권력이 바로 경찰 아닙니까? 전부 다 친일이죠. 친일 경력자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고요. 그 내무부 장관 윤치영. 네. 친일파. 바로 임전 대책 협의회. 이런 그렇죠. 게 참여한 아주 훌륭한 친일파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친일파 중에 또 한 분이죠. 예. 그렇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삐라가 곧 삐라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가 곧 자기들 마음일 텐데 예. 어쩌면 삐라를 뿌리는데 동조를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런 식으로 여론, 삐라까지 뿌려가며, 그러니까 소위 전단지라고 해야 될 텐데요. 전단지를 뿌려대며 여론몰이를 했다는 거군요.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SNS 댓글 공작 그렇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네요.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하는 일이 비슷하군요. 그래서 현행범을 체포를 합니다. 하지만 내무부 장관 윤치영이 현행범을 석방시키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야무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이제 여론을 조성을 했으면 그걸 조직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신문에도 내고 그래야 되니까 네네. 반민법을 반대하는 국민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근데 반민법이 중요한 건 법이에요, 법. 국회에서 그렇죠. 이걸 만들어낸 법입니다. 근데 이게 마치 잘못된 법인 것처럼, 물론 잘못된 법이라면 고쳐야 되는 거겠지만, 그것도 친일파들이 이걸 그렇죠.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예. 1948년 9월 23일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이 반민법을 공포한 바로 그날 서울운동장, 동대문 운동장에서는 반공 국민대회가 개최됩니다. 이 형식적으로는 반공대회였지만 실제로는 반민법 반대 국민대회였고요. 이 국민대회를 준비한 이종형, 유명한 친일파입니다. 네. 대한일보라고 하는 자신의 신문사를 통해서 한 열흘 전부터 반민법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회장에서 곳곳에 프랭카드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선전 구호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민족 분열의 법률을 만든 것은 국회 안에 있는 공산당 프락치의 소행이다. 국회 내에 김일성 앞잡이를 숙청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그때도 똑같네요. 하는 말이 그때부터 시작된 바로 친일파 세력들의 반대하는 세력은 무조건 빨갱이 이렇게 몰아가는 이분법적 논리를 그때 그때부터 처음으로 주장하게 된 거군요. 그래서 이 대회에 대해서 이 변질된 거 아닙니까? 원래 목적하고 실제 집회 내용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집회와 시위와 관련된 법률 위반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네네네. 그랬더니 이 윤치영 내무부 장관 친일파죠? 애국적인 대회다라고 하면서 허락을 한 거죠. 대체 어디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축사까지도 낭독이 되었고요. 네. 거기에. 예. 이범석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하고요. 네. 예. 정부 차원에서 아예 그냥 비호를 해주고 밀어준 그런 대회였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반민특위의 피의자. 네. 이종형. 아까 그 신문사 사장이었다고 하는. 네. 이종형. 그 다음에 그의 처. 네. 그 다음에 또 임명신 상공부 장관. 이명신. 예. 전부 다 친일파, 대표적인 친일파죠. 예. 다 오는 거죠, 지금. 거기 다 동원을 하는 거고. 국민들,
시민들을 동원한 건 아까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배급을 끊겠다. 네, 너도 네. 빨갱이지. 참석 왜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사복 경찰들이 사복으로 변장을 하고 마치 그 대회장 곳곳에 네. 공무원들도 동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렇게 되면 아까 뭐 했습니까? 여론이 조성이 되고 여론이 조직적으로 반민특위 폐지? 반민특위 사람들은 빨갱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 종북몰이가 되는 네, 여론몰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서게 됩니다. 2번. 보기를 잘 듣고 보기의 이곳은 어딘지 고르시오. 보기. 대통령 이승만이 반민법을 공포한 1948년 9월 23일 이곳에서는 반공국민대회가 개최됐다. 형식적으로는 반공대회였으나 실상은 반민법 반대 국민대회였다. 이 대회의 주최자는 일제의 밀정이었으며 여운형 선생의 암살 배우의 한 사람인 친일파 이종형과 그의 처 이취성 등이었고 임전 보국단 위원이었던 상공부 장관 이명식 등 악질 친일파 상당수가 참석했다. 또한 이승만의 축사가 낭독됐고 다음날 친일 부역자인 내무부 장관 윤치영은 반공대회는 해방 후 처음 보는 애국적 대회라고 찬양하는 방송을 했다. 이 대회는 공산주의자는 반민족 세력이고 반공 세력은 민족 세력이라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해 친일파 숙청을 이념 대립으로 바꾸려는 교활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1. 망월동 국립 5.18 민주묘지 2. 궁정동 국립 룸살롱 3. 밀양 756kB 송전탑 4. 용산구 한강로 2가 남일당 5. 서울 운동장.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법 폐지 활동, 그래서 반민법 개정안을 준비를 합니다. 개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아예 이제 무효화시키는 그런 개정안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1949년 2월 2일에 친일파 문제에 대한 담화를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그 반민법을 개정하기 위한 대국민적 명분 쌓기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이유로는 바로 뭐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그 다음에 반민특위의 그 핵심. 왜 삼권 분립에? 아무래도 이것은 그 국회 안에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반민특위 조사위원이 구성이 되고 네. 이 반민특위가 바로 사법권, 그다음에 또 경찰권까지 갖고 있게 되는 거니까 네. 얼핏 보면 아니 조사하는 사람이 체포하는 공권력까지 갖게 되고 그다음에 또 범죄까지 사법재판부, 특별사법재판부까지 갖게 되니까 입법사법행정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공권력까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삼권 분립 위배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요 이야기는 좀 길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그 이의 제기가 사실 그 반민법이 만들어지고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구성될 때 문제 제기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회의원들 간에 국회 내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요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 반민특위법의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 끝에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반민법이 제정이 되었던 거고요. 이것을 이승만이 인정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미 충분한 검토와 치열한 논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만들어진 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승인이 끝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뒤늦게 또 다시 문제를 삼아서 없애야 됐다. 일종의 그냥 핑계를 댄 거네요. 그렇죠. 삼권 분립 위배된다. 그래서 특별재판부, 그다음에 특경대, 특수경찰인 거죠. 특별사법경찰입니다. 왜냐하면 친일부역자들을 피의자들 잡으러 가야 되니까 체포하러 가야 되니까 경찰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사법경찰관 이런 것들을 폐지시켜서 실질적으로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특경이 없으면 그러니까 반민특위와 함께 활동하는 그 경찰이 따로 없으면 사실상 나머지는 다 친일파 경찰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협조해 줄 수가 없는 거고요. 그죠? 그렇죠. 법을 관련해서도 죄다 다 있는 사람이 친일파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반민특위와 동조해서 무언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친일파를 잡아내고
숙청하고 처단하는 일에 절대 동조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예. 사실상 아예 반민특위를 와해시키는 아주 근본적인 그런 이 법 개정안이었다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이 반민특위의 모든 행동은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친일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친일파 몇 명을 잡는 게 중요하고 몇 명을 단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를 바로잡아야 되는 거고 그럼요. 그다음에 이러한 행위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공개적인 판단이 네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독립운동가라고 하면 네. 사실 그 친일파 나를 고문하고 나를 체포하러 다녔던 사람들에서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처리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민특위에서는 모든 문제를 공개적으로 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승만의 담화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조사는 비밀주의로 해야 된다. 왜 대체 왜? 반민 피의자를 체포될 친일 부역자들을 비밀리에 조사하여 검찰에 넘긴 다음 재판에 회부하고 비밀리에 조사하여 비밀리에 진행하자. 왜냐? 공개적으로 했을 경우에 네. 친일파들의 죄상이 더욱 낱낱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민족 감정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제 독립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분노가 다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분노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들이 그죠. 여전히 지금 생생하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만 또 비밀리에 해야만 어떻게 암묵적으로 회유도 하고 그쵸. 협박도 하고 이승만 대통령 네. 이승만이 반민특위 위원들한테 회유하면서 자동차 2대 줄 테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회유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상도 위원장이 불러서. 거절을 했었던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담화를 발표를 하는 겁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반란 분자와 파괴 분자가 곳곳에서 살인 방화를 하고 하는 이런 위태로운 때. 그러니까 지금 뭐 사회 불안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네. 기술과 정보력이 아니면 사태가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네. 경찰의 기술자들을 아직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 방화와 살인 이런 범죄들이 있어서 그런 범죄를 하려면 친일 경찰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이군요. 그렇죠. 사실상은 뭐 인재 부족이 극심한 현재 네. 악질적인 민족 정의를 상실한 반민족 행위자 이외에는 재등용하여 그 경험을 잘 활용하는 것이 건국의 기초이다. 네. 이렇게 해서 개정안을 네. 회부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근데 많은 논리가 그런 이제 친일파까지는 아니어도요. 물론 이제 친일파들이 이렇게 득세하게 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때 인재가 없었던 건 사실 아니냐. 경찰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찌됐건 경찰할 사람이 없고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없고 또 판사나 검사가 필요한데 판사나 검사를 할 만한 사람이 수가 워낙 적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논리가 또 있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정말 그렇게 사람이 없었을까? 없다 하더라도 특히나 모든 수뇌부를 다 경찰 전력을 다 친일파로 다 메우는 것 그리고 모든 사법권을 다 친일파들이 올킬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과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로 이게 우리가 넘겨줘야 될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네. 야, 광복이 됐는데 그 당시에 총독부 통해서 아니면 뭐 관변단체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 다 친일파로 변했는데 그러면 광복이 됐는데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들은 어디에 있느냐? 부족하지 않느냐? 일면 타당한 놀린 것처럼 느껴지게. 보입니다. 예.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쯤에 말씀드릴 해방정국 미군정 시기를 살펴보면은요. 여운형 선생님이 준비하셨던 건국동맹, 그다음에 또 건국준비위원회 보면요.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각 지역마다 건국준비위원회가 전국 조직으로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복 직후부터 자치 조직으로 해서 친일파를 처단하고 뭐 일본 경찰이라든가 일본 관리들이 없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력이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행정력을 접수해서 치안 공백, 행정 공백 상태를 어떤 식으로 꾸밀 건지 그렇죠. 꾸려내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정은 미군정 이외에 어떠한 통치 세력, 정치 세력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국준비위원회도 빨갱이로 몰린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뭐 친일파 몇 명이 없으니까 나라가 안 돌아간다. 네. 그러니까 죄는 밉지만 어떻게 하냐? 나라를 건국을 해야 되고 나라를 꾸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밉더라도 친일파를 인정을 하고 친일파들도 많이 반성하고 있지 않냐? 우리 미래를 나가서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품 넓게 네. 친일파도 포용하자. 이런 논리가 얼마나 따뜻해 보입니까? 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이미 우리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그렇고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예. 이미 사실 차근차근 준비가 다 그분들이 결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렇죠? 예. 충분히 능력 있는 인재들이 사실 억울하게 아무것도 광복을 맞이한 조국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해외로 외국으로 망명하고 이러신 이 독립투사분들만 해도 사실 그분들이 그 자리에 다 차지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한 논리, 삼권분립의 네. 위배된다. 그다음에 또 재등용해서 나라를 해야 된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입법위원회 미군 정시기에서도 친일파들의 친일부역자들의 어떤 공민권, 그러니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공무담임권을 박탈한다라고 그런 것들이 제안이 됐었지만 미군정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친일파가 필요했으니까 미군정은. 예. 그리고 또 지금 반민특위법을 개정하자, 그 다음에 상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 대법원장 김병록 선생님께서는 반민법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느냐 아니냐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지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반민법이 특별법으로 존속하는 한 특위의 행동은 불법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오늘날의 헌법재판소죠. 헌법위원회에 회부해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지금 보면, 지금의 2014년 대한민국과 똑같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죄가 있냐 없냐도 판단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김상덕 반민특위 특별조사위원장께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를 반박합니다. 네네. 직접. 예. 한마디만 말씀. 친일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면 우리나라 치안에 중대 문제가 있는데. 네네. 중대한 영향을 주는데, 우리나라의 치안은 반민족 행위자가 담당해야 하는가? 제주도 사건, 제주도 4.3 항쟁이죠. 네. 여순 사건, 38선 충돌 사건 등, 반민자를 처단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친일 부역자를 처단해서 생긴 일인가? 아닌 거죠. 네네.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을 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제일 중요한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과거 수십 년 동안 독립군을 살해하고 애국자를 악형으로 고문하여 허위의 문서로 투옥시키던 악질 반역자를 약간의 고문이 있었다 한들 이것이 또한 무엇이 큰 실수이며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뼈가 저리는 것인가? 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반민특위에서 친일파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고문하고 그러지 않냐. 좀 가혹한 행위를 하지 않냐. 이거 심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런 반박을 하시는 거죠. 진짜 조목조목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부모 형제를 죽인 원수예요. 그죠. 예. 물론 그것을 용납하자라는 건 아닌데. 네네. 예. 그렇다는 겁니다. 참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논리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군정을 등에 업고 친일파를 손을 꽉 틀어준, 그래서 정부며 모든 권력기관들을 다, 수사기관들까지 다 장악하고 있던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제 법도 이제 개정안을 그렇게 밀어붙이고, 이런 반박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그리고 빨갱이로 몰아서 반민특위를 또 직접 무력으로도 또 공격을 하시기도 하게 하고 되는 거죠. 했죠. 예.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삐라를 통해서 여론을 만들고, 네네. 그다음에 또 조직적으로 반민특위를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반민특위를 무력화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고 반민특위에서 극렬히 반대하고 애국애족 세력, 독립운동가 세력들이 반대를 하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특위의 요인들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세상에. 벌어지게 되고, 네. 아까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민특위를 직접 습격하게 되는 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암살까지 진짜 무섭네요. 하긴 뭐 아까 우리 그 전 시간에는 김구 선생님이 또 뭐 여운현 선생님도 그랬고 그렇죠. 김구 선생님도 실제로 암살이 되시기도 했으니까요. 그 남아있는 또 몇 안 되는 정말 우리 진도자 분들을 독립투사 분들을 또 암살하려고 얼마나 시도를 했을까 싶습니다. 어떤 일들이 또 있었나요? 예, 대표적인 게 바로 1948년 11월. 네. 국회에서 반민특위법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강경한 발언을 한 김웅진, 김장렬 의원. 네. 그다음에 또 내무부 장관에게 욕설을 한 노익환 의원 등을 노익환 씨를 납치 감금합니다. 그다음에 강제로 이렇게 꾸밉니다. 나는 이남에서 국회의원 노릇하는 것보다 이북에 가서 살기를 원한다. 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자필로 작성하게 만듭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국회 신문사에 보내죠. 네네. 그리고 38선 가는 길에 애국 청년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한 것처럼 꾸며서 위장하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억지로 납치를 한 다음에 예. 허위로 일종의 그 편지를 보내게 하고 예. 남쪽에서 국회의원 한 것보다 나는 북한으로 가겠다라는 걸 하고 예, 월북하려고 할 때 38선에서 그때 때마침 반공 청년들이 나타나서 이런 빨갱이들 이러면서 살해를 하고 그래서 신문 보도를 통해서 이 빨갱이들이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다 반민특위 관련자들이에요. 반민특위 의원들.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미수에 그치게 되는 거죠. 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안 되니까 김웅진, 김장렬, 노일환 등 이런 사람들한테 납치 살인할 것을 지시하고 네. 서울 시경입니다. 이 사람들이 최난수, 홍태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금 30만 원을 주고 근데 그 돈이 반민특위 체포 1호자 박흥식한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일파의 돈으로 반민특위 의원, 반민특위에 관련되어 있는 반민특위를 어떻게 보면 좀 지지하던 국회의원들을 살해하도록, 암살하도록 하는 그런 일에 암살 작전에 친일파의 돈이 들어갔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아까 김구 선생님이나 여운현 선생님 역시도 극우 청년들이 살해를 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그 세력들이 뒤에 지금 이미 다 이승만 정부가 다 있었다라고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거기 들어간 돈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나 친일파 세력들이 다 뒷돈을 대주고 했을 것이다. 다 짐작해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 노덕술, 최난수, 홍태기, 박경림 등이 이제 기소가 되었는데요. 네, 노덕술 대표적인 친일 경찰이죠. 노덕술, 박경림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최난수, 홍태기는 살인 예비 및 폭발물 취재규칙 위반죄로 2년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건 아니냐. 그러니까, 어쨌건 미수에 그쳤으니까.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피고인들의 살인교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하는 거죠. 죽었어야 문제가 되는데 안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야, 참 무시무시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 되니까.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는 사건을 또 만듭니다. 네,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요.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국회 내에 남로당. 남로당이 근데 정확히 뭐예요? 남조선 노동당. 이제 공산주의자다 이 말이죠. 그렇죠. 과 연계되어서 북의 지령을 받는 빨갱이 국회의원이 있다. 그래서 이 빨갱이들을 숙청해야 된다. 잡아서 체포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종북몰이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친일파들은 손 하나 까딱하면 안 되고 털끝도 건드리면 안 된다면서 무슨?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북한으로 끌고 가서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 의원들로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또 이제 아예 국회 내에 진짜 간첩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프락치 사건을. 예,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의원들을 이제 검거를 하게 되는데요. 아, 실제로 검거를 합니까? 예, 검거를 합니다. 이 검거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다 반민특위 관련 의원들이에요. 반민특위를 지지했던 의원들. 그렇죠. 반민특위에 소속됐던 의원들. 예. 이게 바로 이제 국회 프락치 사건이다라는 네. 거죠. 그러고 나서 당연히 활동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1심 판결에는 뭐 최하 이제 징역 3년, 징역 10년 선고를 받죠. 하지만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1심 판결에 이제 불복을 해서 네. 항소를 하죠. 네. 그런데 2심 계류 중에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네. 전쟁의 와중에 추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일부는 뭐 이제 뭐 북한군에 의해서 네. 이제 북한으로 갔다라는 네. 이제 주장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생사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6.25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이 뭐라고 합니까? 한강 철교를 끊죠. 끊어서 그렇죠. 거기 통행하던 무고한 시민들이 엄청나게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녹음한 방송으로 대통령 이승만은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은 동요하지 말고 생업에 종사하라. 그쵸, 전쟁이 났는데. 예. 그렇게. 그리고 대전으로 도망을 가죠. 수원으로 네. 도망가고 대전으로 도망가고. 네. 그래서 너무 도망갔다 싶으니까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가서 도망을 가죠. 혼자 살겠다고. 예. 그래서 그때 뭐랄까 보도연맹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좀 긴 이야기인데. 네. 무고한 사람들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공권력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빨갱이다 이렇게 몰리는 그렇죠. 거죠. 예, 왜 사회 불안 세력이고 정부에 반대해서 감옥에 가 있던 사람이니까 네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뭐 국회 내에서 반민법을 지지해 주시던 국회의원들 혹은 반민특위 조사관으로 계시던 국회의원들조차도 프락치 사건, 뭐 일련의 이런 체포작전, 뭐 혹은 암살작전 이런 것들로 굉장히 위축을 받게 되면서 오히려 반민특위 이콜 빨갱이 이런 그렇죠. 식의 낙인이 계속해서 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특위위원들이라든가 조사관, 특경대에 대한 어떤 협박과 테러 활동이 테러가 자행이 되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한 분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네. 반민특위 경남조사관 김초로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네. 한국전쟁, 6.25 전쟁 발발 직후에 괴한들에게 끌려간 후 소식이 끊깁니다. 어머나. 그럼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납북이 되어서 이제 북한에 있거나 북한으로 이제 잡혀가거나 뭐 이런 건데요. 그 괴한들에게 끌려간 시점은요. 반민특위 경남 조사관이니까 경남 지역 아닙니까? 예, 예. 이 경남 지역 조사관인데요. 아직 통영에 계셨던 분이에요. 예, 예. 통영에 인민군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북한군의 소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 아드님의 그 증언을 보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참고 문헌을 이제 종합해 봤을 때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친일파들에게는 그 공포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반민특위.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 6.25 전쟁이 나니까 이 친일파들이 악감정을 품고 김초로 선생님을 해코지한 거죠. 그래서 뭐 통영 앞바다에 수장되었다. 이런 소문도 듭니다. 네. 특히 전쟁 당시에 6.25 전쟁 당시에 통영과 거제 일대에서는요. 1,600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는데요. 네. 이 보도연맹 사건에 연루되었다라는 명목으로 인구의 절반인 800명 정도가 살해당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아까 지금 말씀하신 반민특위 조사관 선생님처럼 아주 기본적으로 뭐 이게 북한을 이롭게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친일파를 숙청해야 된다. 친일파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던 정말 이 독립투사들이나 혹은 네. 그런 분들을 지지하던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예. 그 당시 아까 이제 통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통영의 반민특위 책임자가 바로 이제 김초로 선생이었는데 네. 김초로 선생님이 경남특위의 부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통영의 위원장이었고 경상남도에서는 부위원장이었죠. 좀 이게 이름이 있으셨고 지위가 있으셨군요. 예. 예. 어느 날 친구가 예. 친구가 이제 그 반민족 친일 부역자였던 거예요. 하지만 친구인 건 친구인 거지만 그렇죠. 체포를 해야겠죠. 그래서 체포를 합니다.
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사무실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친구야. 초등학교 동기 동창이니까 내가 저지른 죄는 100번 죽어도 마땅하다. 하지만 처자식을 생각해서 한 번만 살려달라. 라고 이제 애원을 하는 거죠. 네. 이 중마고우의 간절한 네. 부탁이고. 네. 하지만 그 외놈들이 시키는 일을 거역 못해서 했었다라는 애원도 있었고 네네. 하니까 이 간청을 김초로 위원장이 들어줍니다. 풀어주죠. 네네. 하지만 빨갱이로 몰려서 정작 자신은 예. 네. 근데 그 배우가 바로 그 친구다라는 친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증언이 이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아 진짜. 예. 경남 근대사 연구회의 그 정갑생 선생의 이야기를 들면은요, 이 서병두라고 하는 사람이 통영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친일파 중에 한 사람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 반민특위였었던 그 친일파들에게는 이 서병두 같은 친일파들에게는 반민특위가 공포의 대상이었을 거고. 네네. 그러니까 이 주장의 근거가 바로 이제 통영의 헌병대에서 근무했었던 이판석에로부터 들은 증언인데요. 네네. 서병두라든가 이 친일파들이 김철호 선생을 모함해서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서병두라는 사람이 김철호 선생님의 친구라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군요. 좌익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했다. 네. 라고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서 그 동시에 그와 관련된 전후 시기에 1600명의 인구였었던 거제 통영의 인구가 800명 정도로 주는 보도연맹 사건으로 무참하게 학살당했다. 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족 대 반민족의 대결 구도가 좌익 대 우익, 공산주의와 반공의 구도로 네. 전환이 돼가면서 그렇죠. 친일 부역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네. 그 다음에 또 애국 세력, 즉 독립운동가 세력들에게는 빨갱이의 누명을 씌우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아니 실컷 평생을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애국을 하셨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감히 오히려 그 어떤 것도 사실 독립군들, 독립투사분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가족들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그것도 일제에 의해서도 아니고 광복을 맞이한 조국에서 친일파들에게 그렇게 참 학살을 당하셨다니. 김철호 선생님은요, 의열단 사건과도 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김철호 선생님의 친구들이 의열단 단원입니다. 김원봉 선생님이 네. 단장이었죠. 네. 그리고 반민특위 지역 조사관으로 6개월 정도 이제 일한 다음에 네. 경찰서장 자리가 났으니까 네가 경찰서장을 해라. 당신이 경찰서장을 하십시오. 네. 라고 제안을 받습니다. 벼슬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해방이 되었는데 내가 왜 조선 사람을 잡아가두는 일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경찰서장 자리를 거절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딱 나니까 친일파들 네. 친일파 친구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친일파들은 그럼에도 앙심을 품고 그렇죠. 김철호 선생님을 진짜 인간 예. 어떻게 인간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예. 대한민국에서 득세하게 되었는지 예, 아무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예, 이렇게 그 친일 청산에 노력했었던 반민특위 위원들에 네. 대한 테러와 협박 실제로 뭐 이미 사례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예. 예. 이런 분들이 예는 수도 없습니다. 수도 그렇겠네요. 없고요. 정부에서는 반민특위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정부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합니다. 네. 이런 일들을 생기게 되는 거고요. 예. 지역들에서는 곳곳에서 뭐 정부 차원에서부터 반민특위 위원들을 우리 독립투사들을 빨갱이로 몰아치며 등을 떠밀고 그리고 또 뭐 구구단체 이름을 탈을 쓰고 사실상은 친일파들이 알게 모르게 또 전쟁을 빌미 삼아 또 그리고 무슨 반공 이런 걸 빌미 삼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독립투사 분들을 그렇게 반민특위 조사위원들을 그렇게 하나둘 제거를 해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반민특위가 이제 와해되는
네. 해산되는 계기가 바로 66 사건이라고 하는 66 사건. 반민특위 습격 사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반민특위 습격 사건의 이제 그 직전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정부 주도로 정부 주도해서 뭐 대국민 담화도 발표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그 반공대회, 반민특위법 개정을 반대하는 반공대회를 열고 또 그 특위위원회에 대한 테러, 그다음에 또 비협조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서 이 반민특위 그 사무실 그 주변에 특히 그 탑골공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탑골공원에 그래서 반민특위를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굉장히 극렬하게 계속해서 열리게 됩니다. 네네. 예. 그리고 반민특위의 본부는 바로 이제 남대문, 네.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그 종로 탑골공원 네. 하고 반민특위 사무실하고 굉장히 거리적으로 가깝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데모하는 인파들이 특위 사무실 앞으로 몰려가서 빨갱이 앞잡이 반민특위 물러가라. 이렇게. 어딜 감히? 어딜 감히? 예. 친일파 놈들이 어딜 감히? 예, 그때부터 이제 공산당과 싸운 애국지사. 네. 친일파의 다른 이름이 공산당과 싸운 애국지사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예. 그래서 애국지사를 잡아간 조사위원들은 공산당이다. 그래서 항의 시위를 수차례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막 열리는데 그 6월 6일날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전 한 열흘 전, 20일 전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항의 시위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6월 2일, 6월 3일 정도 되면 반민특위 사무실이 직접적인 위협을 이제 받게가 됩니다. 이 구구 세력들에 돌을 던진다거나, 대해서? 예. 그리고 반민특위를 습격한다는 첩보를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반민특위에서. 예. 그래서 그 중부경찰서죠. 그 네. 관할경찰서인 중부경찰서에서 데모대를 해산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중부서에서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친일 경찰이니까요. 예. 네. 그래서 반민특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반민특위 내에 이제 특별 경찰이 특별 사법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특경대로 하여금 시위 군정을 해산하도록 지시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특경대원들이 공포탄을 쏘면서 네. 데모대를 해산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중부서에서 와서 데모대를 해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반민특위에서 그 데모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몇 명을 연행을 합니다. 연행을 한 사람들은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에서 놀라운 게 발견이 되는 거죠. 예, 뭔가요? 서울시경의 사찰과장인 최은하가 그 데모대, 시위대의 배후에 있다. 헐. 그래서 데모를 선동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포착을 하게 되는 거죠. 친일 경찰이 배후였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특위는 대책회의를 소집을 하고요. 네. 최은하하고 종로서의 사찰 주임 조홍선을 체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야죠. 예. 그래서 그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을 하고요. 네. 출석을 한 다음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서 구속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경찰들도 어떻게 대책회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그 경찰의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노덕술이고, 그렇죠. 노덕술은 체포돼야 될 사람이고, 네. 체포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지 이승만이 않습니까? 풀어줬죠. 예. 그래서 그 반민특위에 의해서 친일 경찰 2명이 잡히게 되고, 그다음에 또 그 그 반민특위를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경찰들이 잡히게 되니까 네. 경찰들이 데모를 합니다. 예, 서울시경 산하의 경찰들이 반민특위 간부를 교체해라. 네. 반민특위의 특경대를 해산해라. 네. 경찰관에 대한 신분을 보장하라. 네. 그리고 사표를 다 씁니다. 받아주지 그랬어요, 다들. 이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시경국장 김태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책회의를 열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김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일 경찰은 친일 경찰이고 권력의 하수인이긴 한데 약간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강경한 네. 경찰들이 내무부 차관 장경근에게 달려가서 실력으로 특경대를 해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허락해달라라고 하니까 내무부 차관 장경근이 오케이 허락을 합니다. 아니 무슨 근거로요? 무슨 근거로 대체 내무부 장관이 뭐라고 법으로 만들어 놓은 특경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해산을 합니까? 진짜 용서를 못 하겠네요. 예. 그래서 6월 6일 날 오전 7시 전 중부서의 그 병력
경찰 병력을 소집한 윤기병은 그중에 40명들을 뽑아서 2대 3쿼터, 군용 트럭이 되죠. 네. 군용 트럭에 나누어 싣고서 남대문로 2가에 있는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냥 급습해서 뭐 일단 특경을 해산시키고 또 거기 조사위원들을 뭐 어떻게 한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아침 7시니까 이제 그 반민특위의 특경대라든가 반민특위 조사위원들이 이제 출근하셨겠죠. 출근할 때 했죠.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출근과 동시에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 경찰서에 분산 배치가 되는 겁니다. 아니 누가 누굴 감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당시에 대검총장, 검찰총장이었던 권승열도 중부경찰서 경찰들에게 무장해제당하고 체포당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경찰이 더 밑이잖아요. 그렇죠.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제 물불을 안 가렸다라는 거죠. 이게 무리한 진압을 했었던 거고요. 이 대검총장 권승열은 왜 반민특위에 출근했냐? 네. 이 출근한 건 아니고요. 그 반민특위 위원들이 중부경찰서 경찰 병력에 의해서 무장해제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받고 급하게 상황을 확인하러 온 거죠. 네. 그런데 거기서 잡힌 거예요. 무장해제 당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검찰이 경찰보다 권력이 좀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한테 이제 혼낸 거죠. 예. 꾸짖은 거죠. 그랬더니 상부짓이다라고 하면서 뭐 경찰이 이 정도로 상부짓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아나무인적으로 나온다면 그 상부가 경찰청장 정도는 아닐 거거든요. 그보다 그렇죠. 더 높은. 예. 정말 검찰총장 정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반민특위 법으로 만들어 놓은 반민특위 위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고 체포를 하고 그렇게 할 정도면 그건 정말 뭐 대통령 정도는 이 정권 정부 자체에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무조건 상부짓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35명이 연행이 되는데요. 그 중에 특경대원 24명, 그다음 또 사무직원, 뭐 반민특위위원회 경호원, 민간인. 민간인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민간인은요, 반민특위 직원은 이제 만나러 온 거죠. 그러다가 직원으로 이제 오인이 되어서 엉뚱하게 이제 잡혀가게 된 겁니다. 네. 예. 이 30여 명은 대부분 경찰로부터 이제 폭행을 당해서 부상을 당했는데요. 예. 전치 4주 이상 4명. 그다음에 1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할 중상자가 2명. 세상에. 예. 그다음에 경찰로부터 폭행당한 후 특경대원 21명은 중부경찰서, 그다음에 또 종로경찰서, 서대문, 동대문 2명씩 분산 유치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반민특위의 대응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네네. 그리고 어디 있는지 얘기도 해주지 않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과정에서 국회 프락치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예. 반민법이 개정이 되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한 순서대로 나왔다기보다는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고. 산발적으로 다 일어났던. 그다음에 반민특위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지역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테러 협박. 암살 같은 것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났던 문제였군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관제데모, 관에서 주도하는 반민특위 해체 데모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주변에는 다 친일파들의 돈과 권력이 다 들어갔었던 거고요. 예. 얼마나 그 수치스럽고 특히나 이제 이런 조사위원들은 굉장히 그 나라를 위한 거의 뭐 애국을 하신다.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반민특위 활동을 하셨을 텐데요. 그런 분들이 무려 친일파 경찰들에게 그렇게 폭력 전치 뭐 몇 개월 되면서 폭력적으로 체포가 다시 되고 하셨으면 얼마나 그 치욕스럽고 이 좌절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일어나니까 국회가 난리가 난 거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날 오후에 긴급회의가 소집이 되고요. 상임위원회. 가 열려서 특위위원장이었던 김상덕 위원장님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는 거고요. 대정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부의 답변은 대통령 출석을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미환, 살짝 아프다. 그래서 출석할 수 없다. 그다음에 살짝 아파서 특경대 무장해제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스스로
친히 명령한 것이다. 라고 하는 대통령 해명이 있었다라는 보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한 거라고 인정을 했군요. 예. 직접 지시한 거라고. 상부 지시가 맞네요. 예. 그거는 바로 이제 특경대의 무장해제, 반민특위의 해체를 이승만이 직접 지시했다는 거군요. 거죠. 예. 예. 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법 따위는 전혀 뭐 안중에도 없고, 지켜보는 민중들도 전혀 뭐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몇 남아있지 않은 독립투사들을 없애는 것만이, 친일파를 보호하고 독립투사를 없애는 것만이 마치 이 정권이 해야 할 일인 것처럼 굴었네요. 그렇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그저 이제 그렇게 고난한 시간을 보내고 사실은 우리 이 국가에서 보호를 받으며 존경을 받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셨어야 할 분들이 이런 수모를 당하셨다니 참 죄스럽고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네. 아까 그 검찰총장 권승열 씨가 네네. 특위가 습격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반민특위로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때 무장해제를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국회에서 진상조사라든가 뭐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이랬을 때 당연히 사건의 당사자, 현장에 있었던 권승열 검찰총장이 나와서 해명을 하면서 정부를 비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 그 다음 날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을 막기 위해서 미리 그걸 딜을 한 거군요. 딜.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덕망이 부족하여 특별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다하지 못하고 교양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특히 경미한 발단으로 문제가 확대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경찰 병력을 지휘 통제하지 못한 책임도 아니고 특별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다하지 못했다. 특별경찰, 특경대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얻어맞고 끌려갔는데 그게 무슨 네. 이렇게 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뭐 해외의 외신으로도 뭐 대서특필이 되고 이런 사건이 치욕스러운 역사입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되다 보니 뭐 사실상은 아예 이제 뭐 해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자진 해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법도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무력적으로도 친일 경찰들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지도록 끌려가서 체포가 됐고요. 특위도 특별 경찰도 아예 이제 해산이 됐고 그러다 보니 물론 남아 계셨던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려고 김상덕 위원장을 비롯해서 고생을 하셨겠지만 쉽지가 않았네요. 예. 그래서 그 경찰을 제외한 뭐 사법부, 또 국회 입법부에서도 맹렬히 정부를 비판을 하게 되죠. 네네.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비판을 하시고요. 네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승만은요. 6월 6일 습격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 날 AP통신, 미국 연합통신사죠. AP통신과 단독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특경대 해산은 대통령 자신이 직접 경찰에 지시한 것이라고 본인의 입으로 실토를 합니다. 예. 네. 그랬겠죠. 예. 어련히 안 그랬겠습니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반민특위가 해체가 됐는데 김상덕 위원장이 사퇴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법도 개정이 된 상태고 팔다리가 모두 잘린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남아있는 게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참 어떤 심정이셨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치열하게 고민해서 반민특위를 만드셨고 독립투사분들께서 그러셨는데 이걸 모든 걸 다 버리게 되셨을 때 그걸 내려놓으시면서 어떤 심정이셨을까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 김상수 선생님께서는 49년 7월 7일 사퇴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한 난관을 피하면 앞으로는 평탄한 길이 오리라 했었던 것도 난관을 피하면 피할수록 오는 것은 더욱 큰 난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6일에 와서는 같은 국가의 정중한 국법을 지키는 기관 대 기관 사이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사태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8월 말일까지의 짧은 기한 안에 우리들은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 자신이 없는 일을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맡아가지고 동포들을 기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면서 그런 말씀을 남기시고 사퇴를 하셨죠. 네. 예. 사실상 뭐 사퇴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그냥
말만 있는, 이름만 있는 거지 전혀 뭔가 활동을 할 수 없게끔 폭력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참담하셨을까. 그것도 해방된 조국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을 텐데 예.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네요. 예, 그래서 반민특위는요 1948년 9월 22일 네. 반민족행위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이승만에 의해 법률 제3호로 공포가 되었지만 네. 그해 12월 23일까지 네.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 그다음에 중앙사무국이 구성되고 각 시도에 반민특위 지역위원회가 설치되고 본격적인 조사 업무가 들어갑니다. 네네. 그러나 그 다음 해 1년도 안 돼서 네. 6월 6일 날 반민특위가 습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실질적으로 반민특위의 모든 행동이 무력화되고 그쵸. 해산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역사청산, 친일파 청산의 노력은 그 이후로 네. 70여 년 가까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네. 이루어지기는커녕 그 이후로 이승만 거의 이제 정적이 다 제거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들과 미군정을 등에 업고 떵떵거리면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오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3번. 보기를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반민특위는 지금은 철거된 조선총독부 건물인 중앙청상의 사무실 2칸을 사용하고 있었고 면적은 두 사무실을 합쳐 50여 평이었다. 9명의 검찰관, 16명의 재판관, 20여 명의 조사관이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었다. 여러 노력 끝에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며 청산리 전투의 지휘관이었던 이범석 국무총리의 허락으로 남대문에 위치한 옛 제국은행 건물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임전 보국단 위원 출신의 친일 부역자인 상공부 장관 이명신도 약속했다. 그러나 이삿짐을 운반하자마자 친일파 이명신은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상공부 직원을 동원해 이삿짐을 내몰았다. 한편 반민특위가 친일 부역자들을 조사, 체포하기 위해서는 기동력이 있는 차량이 필수적이다. 대통령 이승만과 정부가 반민특위에게 제공한 차량은 몇 대인지 고르시오. 1. 멀뚱하게 있는 크레인 운반선 2대. 2. 언딘 바지선 1대. 3. 장관님이 타시는 구조용 헬기 2대. 4. 유가족 가로막는 경찰이 탑승한 경찰버스 수십 대. 5. 걸어 다녀라 빵대. 최근 들어서 반민특위를 네. 계승한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조사위원회가 네. 설치가 되고 그런 조사 과정이 이루어지긴 했었지만 네네. 여전히 미흡한 거죠. 그렇죠. 그 단적인 예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 인명사전을 예, 맞아요. 편찬하고 발간할 때도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이 그죠. 있었습니까? 그거에 대항해서 무슨 친북 인명사전을 만드네 어쩌네 하면서 똑같은 그때 이승만 정부 시절에 했던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를 만들게 됐었죠. 예. 역사를 바로잡자, 친일파를 처단하자, 친일 부역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면 동시에 반발하면서 나오는 논리가 바로 빨갱이, 네. 종북, 공산당 그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에 가장 화가 납니다. 뭐냐면요. 친일파보다 빨갱이가 더 나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인지. 예. 아니 설사 빨갱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조국과 자신의 민족을 배반하고 자신의 동포를 학살한 것보다 어떻게 더 나쁠 수 있습니까? 잖아요. 예. 분명히 좀 구별할 게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헌법에는 사상 표현의 자유, 그렇죠. 즉 신념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네네.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친일 매국행위, 네. 4대 부역행위, 그렇죠.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양심, 민족적
자존감, 네. 그다음에 또 민족적 이익 이런 것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빨갱이를 옹호하자라는 게 아니라 빨갱이라고 하는 뭐 사회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네. 사상이라고 하는 일종의 신념체계예요. 네네. 공산주의자가 나라를 팔아먹었다. 공산주의자가 민족을 배신했다. 공산주의자가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민중과 민족을 탄압했다. 아니 그렇게 되면 그건 정말 나쁜 행위겠죠.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매국노로 처단을 해야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공산주의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친일파를 덮어주자라는 얘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공산당 얘기 나오는 거하고 친일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요. 예. 네. 빨갱이가 된 독립투사,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의 오랜 역사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 레드 컴플렉스가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나를 보여주는 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다음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해방 전후, 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 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시기, 그 다음에 또 미군정 시기. 네네. 굉장히 역동적인 시기인데요. 네네. 이때의 좌우 이념의 대립, 그 다음에 또, 조국의 광복,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움직임. 네네. 그리고 친일파를 청산하려고 하는 움직임과 친일파들이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서 다시 권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움직임. 네네. 그 다음에 또 기득권층의 움직임, 그 다음에 또 우리 민중들의 움직임들이 복합적으로, 그 다음에 또 외세의 개입.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복잡한 시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친일파의 민낯이, 네. 그 다음에 또 미군정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네네. 이런, 예, 그렇습니다. 예, 예고까지 해주셨습니다. 참, 반민특위 편을 저희가 또 가장 중요한 이야기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서 저희가 3편에 걸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번 주까지 3편에 걸쳐서 함께 했는데요. 이 시기가 너무 아까운 시기라서, 아쉽고 아까운 시기라서 이때 참 반민특위가 친일청산을 잘 해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잘 지원만 해줬더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친일파들이 여전히 득세하는 이런 나라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참 많이 커서 이야기를 드리는 내내 저희들도 참 속이 상했습니다. 화가 났고요. 예. 들어주시는 분들 역시도 요즘 반응이 후끈하던데요.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셨는데 하지만 아직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역사 바꿔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일제시대의 친일 인맥들이 해방 이후 여전히 계승되어서 친일파의 비호 세력으로 네. 조직화되어 있었고요. 그것이 바로 반민특위를 와해하는 세력으로 네. 친일파 비호 논리는 반민특위의 어떤 방해 공작에서 네.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중앙의 국가 권력뿐만 네. 아니라 지방, 예. 그다음에 또 정부, 문화, 언론, 교육, 경찰, 네네. 총동원이 되어서 반민특위를 와해하고 네. 반민특위를 없애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러한 역사는 현재에도 그죠. 유효하다라는 네. 것이지요. 그때 그 프레임을 여전히 지금도 잘 써먹으면서 이 잘못된 역사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걸 꼭 우리가 잘못된 역사 바로 잡으면 제대로 배우면서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예, 역사 속에 묻힌 친일파 청산의 문제를 네. 2014년 대한민국에 다시 끄집어내서 네. 다시 한번 친일 부역 세력들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네.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반민특위 마지막 편 빨갱이가 된 독립투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